저를 대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를 또 이렇게 또 소개했으면 해서 이렇게 해양 마술사, 진짜 마술사는 이제 최현우 마술사가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갖다 보니까 이제 동질감을 느껴서 저는 이제 해양 마술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그 캐리커처에 그 지구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바다를 들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공학, GIS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양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GIS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GIS는 벌써 10년 이상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좀 약간 무엇이 하다가 요즘은 워낙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 내비게이션은 종이 지도가 컴퓨터에 들어와서 GPS하고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떤 툴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그렇게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출발했다가 문제는 이제 공간적인 문제, 굉장히 복잡하죠. 범죄, 재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이걸 공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 과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리정보 과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이거는 2010년에 들어서는 이게 지표상에, 지구상 표면상의 XY 좌표가 문제가 아니고 실내, 인도어 GIS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실내 공간의 문제. 그래서 지금은 통틀어서 공간정보 과학이라고, 스페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다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GIS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룰 때 숫자로만 다루는데 점, 선, 면, 레스터로 다룬다는 게 특징입니다. 도형 안에, 점 안에 우리가 관측 데이터를 집어넣고 선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해양수산부 용역 사업으로 해양 공간 계획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모든 기관에서 있는 경기만 지역의 그 GIS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레이어 수만 약 300개가 넘고요. 피처 수, 그러니까 포인트 개수, 피처 수가 한 80만 개가 됩니다. 이거 다 못 그려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부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해양에서 이런 많은, 즉, 어떤 시설물 또는 경계, 관측 포인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GIS 굉장히 장점이죠. 자, 여기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그 지구본을 들고 있었던 빅데이터를, 제가 이거를 실은 안 하지만, 한 5년 전부터 계속 빅데이터 스타디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적용할까를 스타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한테 와닿게만 한 페이지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 빅데이터는 3B로 정의하고요. 교과서적입니다. 볼륨이 많죠. 그리고 데이터 포맷이 다양합니다. 이게 뭐 문서도 될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갱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벨로시티인데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계속 그 문자를 주고받는 자체가 정보 생성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IT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0년도 초반에 UV 커터스를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동안 반짝하다가 지금 탁 들어갔죠. 그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한 그 신의 경지를 넘으시려고 굉장히 큰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죽었습니다. 허황되다. 하지만 그 맥락의 핵심의 기술은 센서 기술이었거든요. 그 센서 기술을 살아남아서 빅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센서에서 많은 데이터를 측정하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 아니냐를 볼 때 저렇게 정의하고, 빅데이터라는 건 사실은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 기술, 들어가는 기술. 그러니까 자료를 처리하고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고 그걸 활용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복잡한 데이터에서 분석, 활용하려면 중요한 건 창의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문제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풀지를 알아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빅데이터의 하나의 큰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는 우리 속담에서 빅데이터를 찾아내면 이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너무 많아요. 사질 않아요. 근데 꿰놓으면 사요.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해양 쪽에 빅데이터냐. 이건 해양수산부도 지금 계속 정의의 문제에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육상 쪽에서 SNS에 많은 데이터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분명히 빅데이터죠. 이게 실용화되고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에 밀접하게 와닿으니까 교통버스가 택시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 실생활에 접근된 돈이 되니까 빅데이터로서 기업들이 뛰어들어요. 근데 해양 쪽에 과연 빅데이터냐? 육상 쪽에 비하면 해양 쪽은 약하죠. 데이터, 센서도 그렇고. 하지만 빅데이터 핵심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냐?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정의하는 결론은 골치 아픈 데이터.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빅데이터 기술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자원이 있고, 이거를 플랫폼, 분석 컴퓨팅하는 플랫폼 기술과 이걸 처리 분석하는 기술. 이 세트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일례로 이거 봅시다. 디오 데이터인데, 여기 시와 조력 앞에 있는 코엠에서 하는 수질 자동 측정망 자료입니다. 이게 5분 간격으로 지금 웹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1년치를 그린 건데, 1년에, 그리고 5분 간격 데이터니까 1년이면 10만 가지가 넘죠. 엑셀로 안 그려져요. 제가 통계 패키지 쓰고 있는 SPSS? 못 그려요. 오버플로우, 메모리. 오픈소스 R 통계를 쓰고 있어서 또 R로도 그려봤어요. 중간도 못 가서 끊어져요. 스톱해요. 매틀랩은 아직 안 해봤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빅데이터 시대 여기에 실감하는 거예요. 1년치 데이터도 지금 그려보지 못하는 상황이면 빅데이터 온 거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 많이 찍죠? 컴퓨터에 막 넣죠?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놔요. 근데 사진이 내가 뭘 찍었는지 몰라요, 1년 지나면. 찾고 싶은데? 발표할 때 이거 쓰고 싶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산하시는 문서, 논문, 엄청나게 정보는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책상에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온 겁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 건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를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본 영화를 볼 때 그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부를 공간정보과학과 해양과학의 만남, 그리고 이제 2부가 이제 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이니까 30분 안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자, 1부로 넘어가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공간정보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죠. 한 10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를 해양 물리학을 했고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어떻게 맺혀주고 싶어요. 두 학문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이걸 만나게 해서 지금 중매를 한번 쓰고 싶은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연과학과 공학이기 때문이니까 의외로 잘 안 섞여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 전복점, 합일점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 중매를 서서 이렇게 애도 낳고 한 것, 실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보가 이제 우리 키오스트에 뿌리 내리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5단계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해양 데이터를 받고 모델화하고 DB 구축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GIS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 분석을 하고 나아가서는 웹 시스템까지. 이게 해양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 서비스 되는 한 1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년 이상 연구원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많이는 못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떤 사업은 매핑까지, 어떤 사업은 공간 분석까지, 어떤 사업은 시스템 개발까지 해서 가는 그런 사업에 많이 프로젝트마다 한 30개 이상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를 쌓고 체계를 이제 잡아 나갔는데 그중에 이제 매핑 쪽만 한번 보시면 GIS로 할 수 있는 맵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허브 에스피트 유리 유출 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9년 동안 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표적으로 어디서 뭘 얼마나 했는지 생태 자료도 있죠. 유리움 조사 자료, 환경 자료가 엄청 많은데 또 지역적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하나의 맵으로 이렇게 데지메트릭 맵이라고 밀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격자에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밀도 지도를 하나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맵이라는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SI 논문에 실어도 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맵들을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서 다양한 지도 형식에 맞춰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맵을 만들어 놨는데 1년에 한 1000장씩 그려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그래 맞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적 있어?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참여했을 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그 타입의 지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1년에 1000장을 그려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서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도 1000장 이상,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한 10,000장 이상을 그 키오스트에 지금 뿌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공간 분석 범위인데, 공간 분석이 또 뭐냐. 공간만 딱 빼보세요. 그러면 사기상관, 보관, 회귀 분석 이외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하는 거에 스페이셜 공간이 들어갑니다. 아까 점선면 있죠. 그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별개 외계에서 떨어진 어떤 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여기의 핵심은 철저하게 통계입니다. 뭐 해양과학도 이제 기본이 통계가 깔리지 않으면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듯이 지리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도 과학도 통계 기반이 없으면 상당히 그다음에 한 단계 나가기 어려운 학문입니다. 공간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온 전선, 출현 확률, 남해안의 출현 확률 지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를 레스터로 만들고 레스터를 라인으로 만들고 0.1도씩 등원선을 만들고 이걸 격자 체계의 인터섹션에서 이 각 격자의 이 라인 수가 몇 개가 또는 몇 킬로가 들어가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밀도를 만들어서 각 격자의 수원의 어떤 밀집도를 지수화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온 약층 정량화 이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개발 부분인데 수온 약층의 구조를 우리가 탄젠트 있죠? 쌍곡 탄젠트 함수 구조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착안해서 수온 약층 구조를 10개의 파라미터로 정량화해서 우리가 수층 자료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10개 파라미터가 나오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10개 이 부분이 수온 약층의 두께입니다. 두께 지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학문을 이제 유감하는 노력을 한 10년 이상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성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뭘 얼마나 했는지 10년 딱 잘라서 봤더니 학술 발표 78편, 학술 논문 40편, 특허 프로그램 5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두 학문을 만났을 때에 두 학문이 융합했을 때 바로 이 분석 부분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융합해서 서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한 겁니다. 다음 이제 웹GIS 시스템 개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연구소 상시 관측 자료 원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연구소 운항 중 관측되는 상시 관측 자료를 한번 잘 활용해 보자. 원장님께서 이제 제안하셨고, 키오스트 오픈랩 프로그램으로 열어주셔갖고, 작년 7월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여러분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고요. 자, 연구소 운항, 우리가 지금 이사보를 빼고요. 네 척의 연구선이 1년 동안 운항하는 거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들여봤어요.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16만 킬로미터, 1년에 지구 4바퀴를 도는 운항거리입니다. 그런데 연구선이 관측하러 나가는 거는 연구선 목적에 의해서 어느 지점을 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운항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구선에 기상 장비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운항하면서 수온 연분을 잴 수 있는 관측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려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상시 관측 자료, 언더웨이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자료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를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밑단에 깔린 게 얼마나 많은지를
업무 분석하면서 계속 한 1년 동안 계속 기능별로 분석하면서 이 체계를 지금 구성해 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연구선이 출발을 하기 전에 연구선 사용 신청하죠. 운항 계획을 잡죠. 그 다음에 관측 센서의 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해줘야 되고, 그리고 운항 중 또는 끝나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이걸 다 또 저희 자료 업무 쪽으로 GIS 업무로 받아서 다 QC하고 저장하고 라인 데이터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개발을 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도시락을 먹을 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 농사 계획을 잡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운송하고 다시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하고 또는 과자까지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슈퍼에 가서 진열해서 하나 먹는 것. 그 밑단에는 굉장히 이 다양한 그 업무들이,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저게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연구소 상시관 측, 이 시스템에서는 연구소 운항 계획을 할 때 연구소 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웹지에서 그냥 연구자가 직접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도도 직접 그리고 간단하게 입력하면 운항 스케줄이 딱 나옵니다. 타임라인으로. 그러면 서로 어디가 겹치는지를 보고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고요. 다음은 상시 관측 자료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인데 통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풍향 풍속, 수온 염분 뭐 이런 것들을 시계열조로 계속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까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 통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운항 결과 보고서까지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구소 상시 관측 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상시 관측 자료를 현장 관측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해서 실제 가시화시켜서 볼 수 있고 이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각의 연구선의 어떤 그 기관을 검색하면 항적이 보여집니다. 물론 전체 연구선 항적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선에 관련 모든 정보는 쿠모스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모스의 보너스 기능으로 GIS for Ocean Research 기능도 이 시스템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 해양연구원에서 관측 데이터 가지고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아주 공통적인 기능만 추출해서 이 시스템에 넣은 겁니다. 뭐냐면 해안선 추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 이 영역의 해안선이 XY에 해서 우리가 서퍼나 매틀랩에 그릴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떠올 겁니다. 그러면 받아서 바로 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수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우스 드래그하고 클릭만 하면 바로 웹상에서 그 수신 분포를 그리고요. 그 수신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해양 관측 데이터를 엑셀 포맷으로 내가 업로드를 시키면, 물론 표준 템플릿을 여기서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업로드 시키면 이렇게 공간 분포도나 파이 차트, 바 차트, 파이 차트, 덴시티 맵을 여기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엑셀 자료를 여기서 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발표 자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제가 혼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고요.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지난달에 카카오로 이직을 하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를 마쳤고요. 이제 본 발표 제목인 상상력으로 바라본 해양 공간, 섬과 갯벌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좀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상상력으로 이제 교보문고에 쳐보면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800권. 국내 책만. 그리고 다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음악, 도덕, 사회, 기독교, 종교, 예술, 정치, 모든 분야의 상상력의 책이 있습니다. 해양 쪽에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상력의 엔진을 달아라. 이머드 교수가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2번 정도는 읽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상상력에 대한 그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런 멘트도 합니다. 미래의 문명자는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엄청나게 충격이죠. 우리 상상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약하게 봤거든요. 야, 이게 몽상, 야, 꿈깨.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래의 문명자다?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충격으로 와닿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상상력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 분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물을 새롭게 바라봐.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라. 이게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에서 이제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잘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그러고 나서, 이건 이제 창조로 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주기를, 이분이,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아주 멋진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쳐다보면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았어요. 그게 뭘까 하다가, 제가 이거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호기심. 사실 호기심이 없으면 뭘 바라보질 않잖아요.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출장 가면서 늘 바라보는 거 호기심 있게 안 바라보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있어야 바로 이노베이션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교보문고에 검색을 해보면 역시 800권 정도 나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다 애들책이죠? 자, 이 대목에서 참 신기했어요. 상상력 책은 굉장히 전문가 책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이고, 창의력 책은 더 애들책이 이렇게 많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프로세스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은, 우리 학부모들, 이 책을 아이들이 삽니까? 부모들이 사지? 부모들이 되게 급해요. 이걸 사주면 바로 창의력으로 바로 갈 것 같은. 그래서 이 책들을 다 창의력 쓰지 않으면 안 팔리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제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이런 책은 말고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게끔 해줘야지 나중에 창의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의력은 지금 넘어갔지만, 정의 자체가 뭐냐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책이나 무슨 인문, 다른 분이 와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해양 쪽에 실제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 발표하고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고요. 이걸 이제 GIS 폴리곤으로 만든 겁니다. 당연하죠. GIS 에디트 할 때 저희 지도는 항상 폴리곤 라인 포인트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육지만 빼고 선만 남겨요. 우리가 고정 인식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하고 꼴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주도, 물릉도 이렇게. 섬이 뭐가 잘 몰라요. 그런데 육지를 빼니까 섬만 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섬 지도가 되죠. 섬을 한 권으로 모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상상력이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토가 막 이상해진 것도 아니에요. 섬을 하나 모아서 그동안 못 만났던 섬들 한번 모아서 한번 대가족 회의를 한번 열도록 해보자. 엉뚱한 상상력.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겁니까? 가까이 어디는 오염됐고요, 어디는 뭐 있고요, 나는 막 그냥 깎여 나갔고요. 이런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섬 가족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 내가 좋아하면 이런 패턴도 만들어주고. 자, 이 섬들을 마술 상자에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해양 마술사라고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마술을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섬 중에 목포 앞바다에 가란다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을 마술상자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꺼내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확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보세요. 90도 회전했습니다. 180도 회전했습니다. 비둘기로 태어났습니다. 마술사의 초 입문에서는 항상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저도 그래서 입문 마술사가 된 겁니다. 섬의 모양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비둘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의미부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저 섬에 입구에다 비둘기 모양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평화의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의미부여가 되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길도 바로 위에 횡만도라는 섬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북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쯤 되면 약간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보겠습니다. 90도 돌렸습니다. 180도. 약간 더 돌리면, 뭐가 나왔어요. 요크셔 테리어. 횡단도라는 섬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강아지하고 매체가 된 거예요, 이게.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섬이 3,358개, 지금 실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름을 다 명명하면 거의 한 4,000개 정도 된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3,358개고요. 그 중에 이제 무인도가 85%가 되고, 그 많은 섬들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보였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섬은 동물의 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 각가지 형상들이 우리나라 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안면도 바로 앞에 지치섬이 있는데, 이 섬은 이렇게 저는 앵그리버드의 모습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눈과 부리와 이런 거, 배 똥똥하고. 이거는 넙도란 섬인데 하늘을 막 날고 있는 꿩 같은 모습. 이거는 기린이죠. 이거는 석도인데 새만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많이 다녀오셨는데 길이가 한 300m 되는 돌섬인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애벌레. 원장님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위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누이의 모습입니다. 싱크로 거의 한 9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찾아도 사실 책을 쓸 때 이 이름이 없었는데, 국립해양조사원 가서 상세 지도를 서랍에서 다 꺼냈어요, 사실. 꺼내니까 조그만 섬에 석도 딱 썼었어요. 와. 마지막 이름을 찾았던 게 이 무인도 섬 석도였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가웠고, 그래서 이 석도란 섬이 사실 살아났습니다. 이름이 없었으면 사실 칠 수가 없거든요. 바다에 거대한 누에가 떠 있다. 300m에. 자, 여기서 출발하면서 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에는 우리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안면도 앞에 삼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공룡의 모습을 닮았죠. 공룡도 책을 봤습니다. 보니까 코엘레피시스라고 초기 육식공룡. 굉장히 유명한 공룡이더라고요. 우리가 좀 애들 장난감에 잘 없는. 수치도라는 섬인데, 한눈으로 봐도 알겠죠? 정육점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위별로 삼겹살, 뭐 항정살 이렇게 부위 정육점에 딱 나와 있는 그래서 돼지 모습을 갖고 있었고 뭐 로또를 꿈꾸시면 1박 하세요. 돼지 꿈 꾸실 것 같아. 이거 재밌는 섬인 것 같아요.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여수 밑에 백야도 밑에 하와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샌달이 아니고 하이힐 모습이죠. 이걸 살짝 돌려보면 해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해마 서식지라는 어떤 방송이 또 봤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이 섬이 또 그 매력적인 섬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람과 사물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안에 당사다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이렇게 신윤복의 아기 여백여인, 가채머리와 아기를 업고 있고 한 폭의 치마를 두른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매칭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어디서 많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신현준이죠. 저는 그냥 보고 신현준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야,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이나 뭘 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신현준에 대해서 그러면 신현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게 모아이 작성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좀 비슷한 거. 백설공주 마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매부리 코와 모자를 쓴 것. 하트. 이거는 간간히 인터넷에 소개됩니다. 여수 바로 옆에 하트선이 있다는 거. 초기 핸드폰 모습. 진짜. 이게 화도라는 섬인데, 뭐, 선화공주가 뭐, 있고, 신라 때 무슨 설이 있어요. 근데 섬이 여긴가, 뭐, 섬이 있겠죠? 염전을 만들다 보니까 묘하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왕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섬에서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서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물방울 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거는 특징만 살려서 이렇게 저는 백제 금제관식으로 이 꼬지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어떤 복잡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어떤 동물이 이렇게 날렵하게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의미부여를 각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어떤 모습을 보시죠? 이쯤 되면 이제 바로 나오셔야 돼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 네, 거의 뭐 90도만 딱 돌려도 한반도 모양이 나와요. 대동여 지도라고 일단 명령을 붙였고, 이 섬도 약 300m 되고요. 무인도기 때문에 배를 타고 1박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반도 섬에서 1박 하는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원도 동망에 있는 한반도 지형. 사실 이거 위에서 보면 전혀 한반도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한 45도 각도로 봐야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육지에 저게 있다면 바다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황탄섬이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고향의 봄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 정한 거거든요. 어디로 넘어간지 바로 갯벌로 넘어간 게 이제 바로 아시죠? 화폭을 보세요. 실제 200m에 467m입니다. 이게 새만금 갯벌 그 안쪽에 있습니다. 2009년 촬영이고 지금은 다 사라지고 메꾸가 없습니다. 유니크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때. 이걸 보면서 작품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그리지 않는구나. 자연도 똑같구나. 그때 당시 아니면 다시 그 작품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예술적인 느낌으로 고향의 봄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노트에다 제가 메모해뒀던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정리해보니까 맞아요. 과학자와 예술가들의 차이점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학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요. 답은 잘 찾아요. 문제 주어지면 다 찾잖아요. 물론 적조나 아직도
난제해의 미해결 과제도 있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예술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통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누구냐처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요. 자, 보세요. 예술가들은, 고양이 몸 맞아. 아,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지? 바다에?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자, 질문을 찾아냈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받아서, 갯벌은 어떻고요? 염생식물이 이때 자라고요? 이때 바이오매스는 어떻고요? 세디멘탈 페이시스는 어떻고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이제 과학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걸 과제를 발굴할 때나 아이디어를 찾을 때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거기서 맴돌아요. 그런데 잠시 떠나서 예술적인 시각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주위를 바라보면 왜 그렇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뭐 신이 아니고 이제 좀 거부감이 있지만 이게 자연이라는 어떤 그 큰 파워, 자연의 신이 우리나라 갯벌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화방용품의 신의 화방용품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래갯벌, 펄갯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캔버스도 똑같거든요. 화질이 거친 게 있고 좀 미세한 게 있고 이 캔버스를 두고 물감은 염생식물, 해조류, 뭐 빛 같은 거 빛에 따라서 이제 그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물감으로 밀물과 썬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내요. 거대한 힘으로. 와, 그래서 야, 갯벌이 정말 그 자연의 신의 화방용품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아주 이런 영감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자, 그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시하워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앞에. 이게 범소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 벚꽃에 개발했습니다. 벚꽃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는 새카만데 꽃잎은 무지하여요. 굉장히 극명적으로 대비가 돼요. 우리 봄에 벚꽃을 보시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벚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봄을 기다렸으면 야, 정말 속삭 하얗게 드러냈고 뭐 이렇게 봄을 맞이했을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이 갯벌에다가 봄소식이라는 이 타이틀을 정한 거는 뭐냐면 의미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이 의미가 또는 가치가 부여가 된 거죠. 자, 창의력이 바로 여기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면 창의력이 이제 부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갯벌을 여러 가지 이건 새만금 쪽인데요. 동화의 숲 어릴 때 꿈꾸고 헨젤과 그레텔이 어떤 막 쫓기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동굴을 막 빠져나온 듯한 느낌 막 꿈에서 깨고 싶은 이거는 이제 신안 쪽에 있는 건데 갯골이 거친 곳도 있지만 아주 세포처럼 미세한 갯골도 있습니다. 그 갯골에는 해조류가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초록색이 있고 나무는 나무 같은데 우리가 보지 못한 나무. 그래서 저는 나무가 꿈을 꾸면 이런 모습일 거다. 나무와의 잎과 가지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그래서 꿈꾸는 나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마지막 잎새. 뭐 설명이 필요 없죠. 50m 정도 되는 섬이 마치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앞에 있는데 워낙 그쪽에 조력이 세다 보니까 이 갯골에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면서 아주 이런 멋있는 모습인데 나무가 겨울바람에 흔들리면서 달빛이 새어나오죠. 저 멀리 갈대숲에 눈이 내려있죠. 마치 달빛 소나타가 막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배고프시죠? 도시락에 멸치 반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멸치 함성이라고 정했고요. 거대한 고래의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약 길이가 1.3km인데 고래의 지느러미 한 부분이 한 1.4km 정도 되면 몸통은 거대하겠죠. 거대한 게 이제 숨어 있죠. 갯벌을 통해서 이 지느러미를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 세포에는 어떤 신호가 막 들어있는 같은 느낌. 야, 니들 좀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라든지, 뭐 각자의 이제 해석에 다르겠지만 뭔가 있을 겁니다. 이 신호가. 나무가 이게 가지가 부러지면 옹이가 생깁니다. 옹이 나무고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래도 생명의 힘으로 이 나무는 봄이면 새싹을 피우죠. 이 작품 하나, 갯벌의 작품 하나가 어려울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천욕을 즐기는 요인, 우리 안면도의 바람아래 해수욕장 가면 바로 거기 그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모래 언덕이 막 지면서 마치 여인의 다리가 쭉 이렇게 멋있게 늘어져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였고요. 이거 천년 고목 같죠? 정말 천년 고목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나무들.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은 참 천년도 못 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400m에 477m. 우리가 미술작품 볼 때 잘 보시면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고요. 작품은 세로 곱하기 가로의 사이즈를 항상 부여합니다. 근데 그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이노베이션까지 가야 되겠죠. 꼭 가라는 보장은 의무감은 아니지만 갔으면 좋겠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력으로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냈죠. 책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냈고, 이거는 이제 아까 고향의 봄을 제가 이제 크게 프린트해서 액자에 집에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작품으로서 액자로 가능하고, 머그컵의 도안도 가능하고요. 아까 달팽이 모양의 섬도 패션으로 이렇게 티셔츠에 새길 수 있다. 그래서 작품으로 그냥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있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창조 이노베이션까지 정말 간단한 사례지만 우리나라 섬하고 갯벌 두 가지 주제로만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영선 상시 관측 자료 시스템 쿠머스.키오스.ac.kr을 들어가셔서 정말 이게 창의력과 공간 기술의 그 진수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맛보시고요. 그리고 코멘트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2, 3년 전에 그 자발적인 연구 모임 해양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찾아보니까 2014년 3월에 끝났더라고요. 9차까지 갔어요. 자, 보세요. 한 2, 30명이 모여요. 이게 어떤 굉장히 자발적인 모임. 어떤 주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 분석할지 모르니까 서로 고민하자. 서로 주제를 놓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 번씩 자유롭게 모여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공유하는 자리도 또 조만간에 한번 그 장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